내륙으로 옮겨가다 보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뭐 무슨 방법이 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절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연장술이 발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젓갈 산업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선시대 때는 전국의 4대 시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상업도였습니다. 근데 석탑이 있었으면 무너져도 그 석탑 재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은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 있었던 게 아니냐, 나무탑.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원을 일단 석탑으로 요걸 요대로 카피해서 이제 세워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탑이 보통 신라탑 같은 경우에는 그 3층이나 5층이나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초기 탑은 건물 형태를 그대로 돌로 카피한 거예요. 돌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돌로 재현을 하자니까 워낙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여러 조각을 다듬어 가지고 세우기가 굉장히 조립하기 까다로우니까 이제 차츰차츰 저것이 양식화돼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좀 간소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탑을 훨씬 더 간소하게 해 놓은 것이 정림사탑이라고, 부여가면 그 정림사탑 있죠? 그 탑도 그 탑이 요거보다 이제 후대 양식입니다. 이제 나중에 탑은 그거보다 이제 더 심플해지죠. 근데 원래는 탑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진신사리가 아닌 법신사리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 불상을 새기게 되면서부터는 중심이 불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탑이 적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탑이 컸고 나중엔 탑이 적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불상은 크고 탑은 조그만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보통 사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을 2개를 세웠잖아요.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가운데 금당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후대의 탑이니까 거기는 탑이 적어지고 불상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초기 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싶은 생각에, 전에 왔을 땐 덜 뜯었으니까 아직 그게 나오질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가장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드러내더라도 마지막에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속에 들었으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드러내고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백제 예술의 아주 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보탑은 그 속에 대신하는 걸 넣어놨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것 가운데 뭐 사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사리는 아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나온 것 가운데 불경이 하나 나왔죠. 무구정광다란이경이라고 그래서 그게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라는 거, 그게 다보탑 속에서 나왔던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종이가 엉겨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 전에 그걸 이제 기술이 이제 나아지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펴가지고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펼쳐놓았던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워낙 종이 재질이 오래되고 약하니까
진품을 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부 그냥 그 보존실에 다 보존을 하고 어쩌다가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잠깐 이렇게 보여주기는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요. 이렇게 판소리의 역사를 찾아서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근데 특히나 또 배현영 작가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곳곳에 또 좋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라는 게 참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길이길이 잘 간직을 하고 계승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되고, 또 제가 책으로 또 그 연구물로 접했던 배현영 선생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배현영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돌아보는 이번 기회에 송홍옥과 김성욱, 그리고 이쪽 그 백제 미륵사지 석탑까지 두루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감사히 잘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소리 근대를 향한 여정 그랬는데요. 판소리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적 예술입니까? 판소리 그러면 대부분 그건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옛날 예술, 조선시대의 예술, 이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판소리는 조선시대 예술이 아니라 현대 판소리입니다. 모든 예술 장르가 다 변하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서양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은 악보로 남겨놨죠. 콩나물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전통 음악은 콩나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물론 일부 정악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악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민속 음악은 악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에 의해서 전승되는 예술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새겨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구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비예술이라고 얘기해요. 구비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비라는 말은 입구자에다가 비석할 때 그 그겁니다. 새겨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겨놓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비전승되는 예술은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석에 새겨놓으면 이끼도 끼고 때도 묻고 이제 그렇지만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그 거칠해적인 이런 장식적인 것들은 변해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골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그 감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DNA처럼 남아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재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구비전승 또는 구비문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소리가 아주 전형적인 구비전승 예술입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그냥 선생한테 듣고 또 입으로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승되는 거지 이렇게 악보로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 악보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악보로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옛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뼈다귀는 있는데 다른 건 다 호랭이가 다 물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이라든지 기교라든지 또는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악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구비전승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이 뭐 단점,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옛날 얘기 듣잖아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똑같이 옮기는 사람 없습니다. 줄거리는 비슷한데 거기다 살을 붙인다든지 시간이 없으면 빼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골격은 같은데 그 장식적인 요소들은 다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 서서히 이야기들이 변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도 그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DNA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소리도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이 범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요새 판소리를 가지고 조선시대 그 판소리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연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판소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고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그런 것인데 그것을 추적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 어떻게 추적을 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다가 가면 어느 곳에인가는 흔적을 남깁니다. 아주 그 흔적이 희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불분명하기도 하지만은 뭔가는 증거를 남겨요. 그 증거를 찾아서 추적을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판소리의 옛 모습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학술적인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골격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시더라도요. 뭐 고등학교 때나 또 옛날 수업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으로 한번 판소리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악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분사회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신분사회예요. 양반 상놈이 있던 사회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구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신분으로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종이 양반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염두에 두고 조선사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음악은 여러 종류가 있죠. 첫째는 민간음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민중들, 주로 농사 짓는 양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노래입니다. 논에 가서 논 메고 밭 메고 할 때 힘들잖아요. 노다지 그냥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논 메기 밭 메기 소리는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노래 다 아시죠?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대부분 밭 메기 소리입니다. 밭 메면서 부르는 거예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그냥 그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농사 같은 경우에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동작업입니다. 공동작업 하자면 하나 둘 부호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일을 지휘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단체 그 행동을 지휘하는 게 노래인데 그걸 모시마 주롱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상머슴이죠.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주 이 양반들이 평생 그걸 하니까 노래가 나중에 길이 나가지고요. 반질반질해요. 노래 잘합니다. 가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딴 노래는 못하죠. 그 양반들이.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민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민중들이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 중에 가장 중요한 기층음악 중에 하나는 굿이에요, 굿. 요새는 다 굿판 다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구경 났다 그러면 다 굿구경입니다. 요새도 어디 굿 보러 간다 그러는데 진짜 굿이 아니죠. 뭐 구경 났을 때 굿 보러 간다 그럽니다. 굿이 가장 중요한 음악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 연불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음악인데, 특히 우리나라 음악은 굿음악이 가장 기층 음악으로서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음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 사대부들 음악인데, 이 사대부들은요, 폼 잡는 사람들이죠. 껍벅 죽어도 자기 양반이라는 그 자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양반 사대부들을 위한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은 보통 풍류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행사할 때 무슨 잔치를 한다든지 뭐 하면 전부 다 풍악을 울린다는 얘기를 쓰죠. 그때 행사를 위한 것, 사교를 위한 것, 그리고 교양, 그 다음 또 유흥을 위한 이런 음악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급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서양에서도 귀족들이 다 바하나 핸델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후원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음악인데, 이 궁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궁중에서 연주하는, 제사를 올리거나 즉위식을 하거나 할 때 하는 음악인데, 이런 음악은 민간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궁중음악이 처음으로 알려진 건 1930년대 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하면서 민간인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뭐 종묘제례악이니 문묘제례악이니 무형문화재 1호 이렇게 지정된 것들 조선시대 때 민간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악입니다. 근데 궁중의 왕의 권위를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500년 된 세종대왕 작곡한 음악도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 가운데 이거는 농사 짓는 양반들이 다 부르던 거고요. 이건 무당들이 부르던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런 음악들은 다 자기 영역 안에서 부르는 것이고, 이 음악 가운데 우리나라 음악 전문 집단들인데, 그 음악 전문 집단들을 보통 광대라 그럽니다. 광대 말 들어봤죠? 광대들인데, 이 광대들이 바로 이 사대부들의 이런 행사나 사교나 유흥을 위한 자리에 불려가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이 광대들은요, 광대들의 집안의 여자들, 부인들은 무당이에요. 무속입니다. 남자들이 광대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전문 음악 집단입니다. 조선시대 때 광대들은 다른 직업을 못 가져요. 그 신분사회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토지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토지 소유하게 해놓으면 돈 벌어가 전부 다 땅 사가지고 또 광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들이 오늘날로 보면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이 광대들이 있는 반면에 광대가 있으면 짝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짝퉁 광대가 사당패들입니다. 이 사당패들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민간인들도 가끔 가다가 조금 놀고 싶잖아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 틈사리에 가가지고 공연하는데, 이 광대들은 이런 데 안 가요. 돈이 안 나오는데. 근데 사당패들은 이런 데 가가지고 해서 조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음악들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광대들이 사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는 자리에서 부르는 예술을 발전시키게 되겠죠.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은 관청에서 지금 노름하는 겁니다. 아마 사또가 변학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술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건물을 추고 있고 악사들이 있죠. 이런 관청 노름에 역시 이럴 때 동원되는 이런 악사들이 다 광대 제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에요? 6명이죠. 6명이 연주하는 게 삼현육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주되는 악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삼현육각. 조선시대 때 사대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악입니다. 여기에서 편성되는 악기는 북하고 장구가 있어요.
북하고 장구가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선율을 이끌어 나가는 게 피리입니다. 피리는 두 사람이 연주를 해요. 힘들면 쉬어가면서 교대로. 그래서 피리가 가장 주선율을 끌고 가는데 피리가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부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저 담뱃대처럼 생긴 악기 알죠? 깽깽이. 아쟁이 아니라 해금이죠. 그래서 삼연육각은 북장구하고 피리 둘, 대금, 해금 이렇게 편성되는 악기가 악대가 삼연육각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걸 알면 그림이 다시 보이죠.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피리 둘, 장구, 북, 해금, 대금. 딱. 그거는 머슴들이 하는 거지 광대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당패들은 꽹과리를 치지만은 여긴 그게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악대가 눈에 띄죠. 어떻게 돼요? 북장구, 대금, 피리둘, 해금, 삼연육각이죠. 이 삼연육각 반주에 맞춰가지고 줄광대가 줄을 탑니다. 줄광대가 줄을 타고 이 사람이 줄 위에서 줄도 타지만은 노래도 하고 재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야 오늘 날씨가 맑다 그러면 날이 좋네 뭐 이렇게 대꾸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줄광대고 이 사람은 소리광대가 아니고 이 사람의 보조 역할이죠.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광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어릿광대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어릿광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진짜 광대도 못 되는 실력 없는 광대가 어릿광대입니다. 이 줄타기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놀이가 되는 거죠. 또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뭐가 눈에 들어와요? 삼연육각이죠. 북장구, 피리둘, 대금, 해금. 김홍도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면 이 양반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피리불로. 볼이 막 불룩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놨죠. 이거는 구한말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아마 원각사 뒤쪽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건물을 치죠. 이 사람들 보면 역시 북장구, 대금, 피리둘, 해금. 이거 삼연육각이에요. 예. 예.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 국악계에서도 잘 몰라요. 각이란 말은 뭐 뿔각자잖아요. 그래서 관악기 종류인 것 같은데 혀는 안 들어가는데 왜 삼연육각이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많은데 아마 옛날에는 편성이 달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국악계에서도 아직 못 밝혀낸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거는 수갑, 개첩, 이거 개모임 하는 거예요, 개. 예. 갑이니까 갑자가 같은 사람들, 동갑이라는 말 있죠? 동갑들이 모여가지고 노는 자리예요. 노는 자리인데 이게 사대부들 유흥자리입니다. 이 사람들 모여서 시도 짓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느냐. 근데 이럴 때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수예요.
예, 이렇게 부르는 노래 뭘까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시조는 사촌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가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가곡이라는 말은 지금 서양 가곡파의 이름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리트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릴릭송 아니에요. 서정적인 노래. 그래서 가곡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새는 가곡 그럼 서양 음악으로 아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이 가곡은 사대부들 사회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가곡의 노랫말은 사대부들이 져요. 부르는 건 사대부들이 아니에요. 그건 광대들이 하는 거지. 가곡을 부를 때는 남녀가 교대로 부릅니다. 남자 한 곡, 여자 한 곡 이런 식으로. 여자는 기생이 부릅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을 노르면은 이런 신략, 이런, 그리고 반주가 들어가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가곡은 그런 어떤 이렇게 정해진 그 악기 반주를 해야 되고 정해진 음악 패턴이 있고 그래요. 그대로 부릅니다. 형식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곡은. 자, 요거는 판소리 듣는 장면을 좀 축소시켜 놓은 거고요. 소리, 북하고 소리하고 몇 사람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 듣는 그런 건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열렸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공개가 된 그림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소리광대입니다. 북치고요. 이 사람이 아마 좌상객인 것 같아요. 돈 내는 사람 같아요. 전부 기생 끼고 앉았죠. 네. 사대부를 노는 자리입니다. 젊은 애들은 관심 없죠, 여기. 지네들끼리 놀고요. 이 양반은 뭐 소리도 치고 그냥 이렇게 판소리가 열리는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아직 이 그림이 저도 전시회에서 보고 도록을 사가지고 여기다 보여드리는 건데 이 그림이 지금 거의 안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짝퉁광대 사당패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소고를 치고요. 이 사람이 사당이에요. 모자 쓰고 여기 여자 소매를 잡아 끌고 있죠. 여기 사당들입니다. 이게 이제 요게 사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사고요. 근데 이 그림 되게 재미있죠. 업고 다니잖아요. 이 여자가 사당입니다. 담배까지 탁 피면서 사당인데 거사들이 업고 다녀요. 예. 누가 우위에 있냐 그러면 여자가 우위에 있는 집단입니다. 이 사당패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파는데 요런데 이제 돈을 주고 가죠. 구걸행위입니다. 이게 사당인데요. 이 사당패의 본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푼돈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얻고 다닐까요? 이 사람이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렇죠. 여자가 돈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매춘입니다. 사당패에 가장 이런 식으로 손님을 끌고 난 다음에 아마 수작 붙이는 것 같아요. 소매를 잡아 끌면서. 그래서 주로 매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사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말이 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당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없어지고 남자 집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남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노래도 부르고 탁 이렇게 하지만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하는 종목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이 되면서 광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대부 양반들이 없어지니까 수요층이 없어지잖아요. 그 광대들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소리만 전공으로 하는 극장으로 다 들어가요. 개화기 이후에. 근데 광대들이 놀던 이 줄타기 종목들은 남사당이 불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사당들이 줄도 타고 그 다음에 제주 넘고 땅제주 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남사당들이 주로 하는데, 이 남사당들이 부르던 노래는 이런 음악들이에요. 좀 음악 들어보신 분들은 알기는 알 거예요. 보렴이라는 노래예요. 보시연불이라는 노래인데 불교적인 내용인데, 이 사당패들이 동네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해요. 동네에 물 흐린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굿이나 기원이나 이런 걸 해줘야 돼. 잘 되라고. 그래서 불교적인 송축의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영업은 딴 데서 하는 거죠. 지금 선소리 산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사당패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자, 이 사당패들 말고 조선시대 때는 또 이런 민간을 돌아다니는 예술패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굿중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굿중패라고 써놨죠. 이 사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절 보수하거나 기와들 갈거나 뭐 불상을 만들거나 뭐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모금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돌면서 이렇게 구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는 굿중패들인데, 이건 스님들이에요. 이건 스님 전문 음악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솥대장인데, 이게 솥대죠.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서커스 하는 겁니다. 요건 죽방울이라고 그래서 왜 뭐라고 그러죠? 저글링?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민간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당패는 아니지만은, 매춘을 안 하니까 사당은 아니지만은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단체들은 뭐 많지는 않겠죠. 조선시대 때. 아까 이제 판소리 얘기로 들어갑니다. 판소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판소리가 발생을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냐는 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유감스럽게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판소리가 발생했던 흔적들, 판소리 비슷한 음악이 불렸던 자리, 이런 것들은 지금 추정해낼 수 있어요. 우선 옛날 이렇게 그림 같은데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양반들이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옛날 양반들이 천황 광대들의 음악을 기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기록들이 몇몇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굉장히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근데 어렵게 찾아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하나 나와요. 석국 신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광수는 신숙주 동생의 후손입니다. 신말주의 후손인데, 이 신광수 시절에 영조 때인데, 이때쯤 내려오면 이 집이 몰락을 해가지고 야당에 속해요. 그래서 신광수가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인데 과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졌던 양반입니다. 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 양반이 과거를 39살에 과거 급제를 해요. 옛날 39이면 요새 환갑입니다. 옛날 평균 수명으로 놓고 보세요. 뒤늦게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 양반이 시를 써놨어요. 말 위에서 구경꾼들 말을 듣고 장난삼아 썼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장난삼아요. 이 양반이 신광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화여치 위험이 아니라 복사꽃은 취할 듯. 요 복사꽃이 어디 있어요? 요 담너머에 복사꽃이 폈고, 유여면 버들꽃은 조는 듯. 버드나무도 있죠. 쌍적 춘풍 출마전이라, 쌍피리가 봄바람에 말 앞에 나선다. 사면육각이 나섰다, 그 말이에요. 39년 신진사, 39된 신진사가
행인각설, 행인들, 구경꾼들이 각설, 말한다 이 말이죠. 시신선, 아이고 이 사람이 신선이네. 아이고 신선 같아, 신선 같아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참 뒤늦게 과거 급제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게 바로 요 그림을 그대로 실어서 놓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가 아니라 이 양반이 쓴 시 가운데 제원창선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같은 날이나 며칠 사이에 다시 쓴 것 같아요. 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고요. 원창은 사람 이름이에요. 광대 이름입니다. 선은 부채 선자입니다. 원창의 부채에 쓰노라 이런 겁니다. 도홍선타 한산비 우조영산 당세희 인별춘명 경일곡 낙화시절 도강기 복삽꽃 부채를 착 펴니까 한삼자락 소매자락이 펄럭 날리고 우조영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조와 영산은 당대의 드문 소리다. 이 사람 우조영산은 최고야 이 얘기입니다. 인별춘명 경일곡 이별에 임해서 춘명곡 다시 한 곡 앵콜 그 얘기예요. 낙화시절 도강기 꽃지는 이 시절에 그대 강 건너 떠날 테니까 가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가소 부르고 가소 앵콜곡을 청한 거예요. 자, 이게 광대 노름을 하고 쓴 석북신광수의 문집에 나와 있는 시예요. 근데 이 시만 가지고는 아 광대 부채에다 써줬구나 하는 얘기로 그냥 간단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연이 길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 제가 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한 100년쯤 뒤에 홍한주라는 분이 지수연필이라는 수필집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있는 책인데 그걸 복사해 온 거예요. 근데 신광수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북 신광수가 일찍이 대동강가에 가서 놀았는데 관서죽지사 백수를 지었는데 모두 다 절창이었다. 한시를 아주 잘 졌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음에 또 노년에 시진사 비로소 진사가 되어가지고 유가시에 유가를 할 때 솔일명창이라 하나 유명한 광대한 사람을 거느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급기 방환에 그가 돌아갈 때가 되니까 빈불능작업이라 가난해가지고 개런티를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붉은 구체를 하나를 얻어가지고 첩서 글씨를 써서 절구 한 수를 써서 주었는데 그 시에 하였기를 도홍선타 한산비 복삽꽃 부채를 착 펴니까 한산자락이 날리고 우조 명성당생이라 이게 구전이 되다 보니까 영산이 명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49년 신진사 나이도 10살 더 먹여버렸죠. 낙화시절 도강기 꽃지는 이 시절에 돌아가는구나 하는 시를 부채에다 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밑에 겁니다. 그 창부가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했다면 중한 보배로 여기고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겨우 부채 하나 줬는데 이 사람이 엄청 고맙다고 절하면서 갔다 이 말이야. 노 개런티? 돈 있어야 주지. 이해가 안 가죠? 참.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한 50년 뒤에 또 책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조재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평생 아무 벼슬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송남잡지라는 방대한 백과사전을 편찬했던 분입니다. 평생 불우한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 이 영산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새는 타령 첫머리를 영산이라고 그런다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신광수 얘기가 나와요. 신광수가 진사가 처음에 됐을 때 광대를 거느리고 육아를 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슬프게 광대를 보낼 전송을 할 때 줬다 이 말이죠. 붉은 부채 한 자루를 줘서 시를 쓰기를 도홍선타 한산비하니 우조 영산당생이라. 인별춘명가 일곡 행화시절 도강기. 조금 바뀌었죠 여기도. 복사꽃 부채를 툭 치니까 한산자락이 펄럭 날리고 그대의 우조 영산은 천하의 드문 소리다. 이별 앞에 춘명곡을 한 번 더 하시오.
살구꽃, 복사꽃이 아니라 살구꽃으로 바뀌었어요. 뭐 그 꽃이 그 꽃이긴 하지만은 강 건너갈 테니까 다시 하나 부르고 가시오 하고 전해 내려온 거야. 이 이야기는 사대부 사회에서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에 왜 시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대부들이 그 주변에 그 재미나는 그런 일화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많아. 그런 뒷이야기들. 그 시로서 전해지면서 전해놓은 거예요.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것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문을. 그런데 뒤에 창부가 입내원에 들어가서 타령을 불렀는데 임금께서 취선, 부채를 취해가지고 람지 그것을 보시더니 곧 처음으로 벼슬을 내렸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석북 신광수가 되게 가난했잖아요. 야당 집안에 대대로 막 벼슬도 한 자리 못하고 양반 벼슬 못하면 진짜 비참합니다.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일 하면 양반 안 되니까. 손가락 빨면서 상투머리 매놓고 공부하잖아요. 과거급제 하려고. 근데 과거급제를 하기는 했는데 개런티를 줄 수가 없지. 근데 과거급제자는 의뢰의 3.16가 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놓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네 하면서 부채 한 자루에다가 그 시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당신 참 소리 잘한다는 그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고맙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 광대들은 과거가 펼쳐지면 시장이 형성이 되죠. 합격자마다 육아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오랜만에 공연 하나 따내면 1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전부 다 모여들어. 그걸 소리과거 한다고 그래요. 네, 소리과거 한다. 근데 소리과거는 경연대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구 공연을 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급제자, 장원급제 따면 최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제자에게 공연을 따고 거기서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나 서울 가서 소리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방에 가가지고 공연을 할 때 나 서울 가서 막 과거 소리 했다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부채를 촥 펴면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펼치면 촥 소리 하다가 촥 펼치면 시가 딱 써야 되는데 그 신광수 시 잘 씁니다. 유명한 조선시대 최고 시인으로 꼽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광수가 자기 이름을 광수로 바뀌었겠어요? 원래 이보경이에요. 이광수 이름이. 근데 신광수처럼 자기도 글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광수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시인인데 어쨌든 야당이니까 벼슬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거 탁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원창이라는 광대가 가는 데마다 촥 펼쳐가지고 전국 투어를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요새도 그래요. 저도 방송해봤지만은 방송하면 출연료 진짜 조금 줍니다. 1시간 내내 그냥 방송해봤지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도 가수들은 박 터지게 그냥 로비하고 그거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유명해지니까. TV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밤무대 개런티가 달라집니다. 거기는 얼굴 비치고 돈은 밤무대에 가서 벌면 되는 거예요. 환갑집에 가서 벌면 되는 거고. 그건 유명도에 따라서 개런티가 달라지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래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다 소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워낙 유명해지니까 궁중에서도 그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임금이 그 소문을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궁중에 공연을 이렇게 주선하는 그 프로모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가무별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창이 소리 잘한다니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 소리를 했는데 임금 앞에 가서 다 하다 또 인증샷을 탁 펼친 거예요. 글씨 좋지. 시 좋지. 그러니까 임금이 저놈이 저 무식한 놈이 저거 어떻게 저걸 두고 와서 너 부채 좀 갖고 와. 갖고 가니까 딱 보니까 신광수 글씨란 말이야. 임금도 합격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탁 보니까 이 사람 요새 어디 있어? 승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승지한테 물어보니까 저 아직 그 양반은 발령이 안 났는데요. 왜냐하면 야당이니까 발령을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딱 당장 발령내. 이래서 발령이 난 거예요. 이게 영조 임금하고 왕하고 사대부하고 광대 사이에 있었던 미담이죠, 사실은.
자기는 개런티 안 받은 대신에 원창이라는 광대도 유명해졌고, 신광수는 그 부채한 자루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벼슬도 하게 되었고, 임금 입장에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훌륭한 신하면 됐지. 임금은 그래요. 그래서 탕평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지네들끼리 싸워서 난리지. 임금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고루 등용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명분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발령해. 이래가지고 신광수가 처음으로 벼슬을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대부로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광대들은 영광 중에도 그런 영광이 없지. 뭐 당연할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마련했던 분이 송흥록이라는 분입니다. 이 송흥록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양조를 완성하고 새로운 발성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귀곡성을 만들었고, 모든 판소리의 음악들을 집대성해서 판소리의 중시조로 불리는, 그래서 모흥갑이라는 명창이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 모흥갑 판소리 평양 그 능라도에서 그림 나오잖아요. 대단한 명창입니다. 그 양반이 송흥록을 가왕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모흥갑이라는 사람이 전주 가가지고 소리를 하는데, 전주 시장에서 소리를 하는데 주덕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양반이 막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씨구절씨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소리 잘한다 말이지. 그럼 막 그러니까 모흥갑보다 잘한다 어쩌고 막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에이 모흥갑은커녕 송흥록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주덕기가. 그러니까 모흥갑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영감 80인 된 영감이, 저놈이 내 북치던 놈이거든 그게.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시건방지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갓을 턱 벗으면서 나와가지고, 자네 오랜만일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자네가 그렇게 소리를 잘한다니까 내 소리 한번 들어보게. 이래가지고 소리를 하는데, 원래 목이 크고 대단한 양반이었거든. 80 영감이 소리를 하는데 주덕기는 뿅아리야. 사람들이 그냥 주덕기 코가 납작해진 거지. 그러니까 모흥갑이 하는 얘기가, 자네가 나를 나 소리보다 낫다는 것은 그건 내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송흥록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고 말이지. 버리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도 못하더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와요. 그만큼 송흥록은 높이 판소리사에서 평가받는 분이고요. 이 송흥록이 만들어낸 음악적 스타일, 이것을 동편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부터 근대 판소리가 사실상 시작되는 것이고요. 판소리로서 놓고 보면 고전파예요. 고전파. 낭만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 송흥록을 베토벤에다 비유합니다. 베토벤이 바로 고전주의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낭만주의를 열어가잖아요. 송흥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한국의 베토벤입니다. 그러면 송흥록 이전의 판소리는 뭐냐? 올드 스타일이에요. 그런 판소리를 가지고 고째라 그럽니다. 옛날 소리. 그래서 판소리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주 옛날에 올드 스타일이 있는데, 이 올드 스타일이 전승되어 온 게 고째예요. 올드 스타일이 전승되어 오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뉴 스타일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동편제가 된 건데, 올드 스타일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신이 집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중고째라고 그래요. 이 중고째는 대체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판소리예요. 근데 이제 판소리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송흥록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것을 동편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송흥록의 동편제 스타일도 지금은 많이 쇠퇴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박유전 이후에, 대원군 이후에 개화기 가까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후대에 만들어진 서편제라는 양식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동편제조차도 상당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극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 부분, 요 정도까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가 이제 김성옥 이전, 그러니까 이 이전의 소리들이 되게 고째, 중고째 소리인데, 송흥록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서 동편제가 된 거고, 이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활동을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약속된 시간이 너무 꽉 채웠죠. 동편제, 서편제란 말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북편제, 남편제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판소리는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주장이고, 보통 판소리는 전라도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소리는 나중에 흘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전라도 저 총구석의 소리가 서울을 정복하는 법 없습니다. 대개 유행도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서 지방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웅록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 강경, 그 다음에 익산, 전주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금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내일 볼 곳이 바로 금강인데 금강은 옛날에 고속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쌀을 어떻게 서울까지 수레로 싣고 갑니까? 배로 가거든요. 강경이 바로 모든 물산지가 집산하는 금강을 따라 올라오면 강경이 종착역이에요. 거기에서 싣고 서해로 나가서 태안반도를 돌아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곳이고 물산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물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판소리가 발전을 동편제가 거기서 완성이 돼요. 근데 송웅록이라는 사람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 마케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그러면 운봉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로 남원에서 88고속도로 타고 저 경상도 넘어가는 그 함양 가는 거기가 운봉이라는 곳인데 그 운봉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운봉은 경상도 전라도 넘어가는 바로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외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올 때 이성계가 거기에서 외구를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게 황산대첩이잖아요. 황산비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비전리 거기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송웅록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 전라도도 활동하고 경상도도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그 일대에서 자리를 잡아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금강 이북 이쪽 판소리는 아주 옛날 발생기 판소리예요. 지금 희미합니다. 그런데 송웅록에서부터 시작된 판소리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폭넓게 퍼져가지고 형성된 것이 동편제예요. 남원도 전라북도죠. 그런데 이 소리가 전라남도로 내려가면서 전라남도 음악 스타일하고 결합을 해요. 전라남도 음악이 바로 무속음악 있잖아요. 전라도 무가, 신하위 계통, 신하위 쪽, 진도아리랑 꺾어가는 이런 전라남도 지역의 음악과 결합하면서 판소리가 계면조가 발달하게 돼요. 그게 슬픈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볼 때 운봉이나 남원 이쪽은 전라북도기는 해도 그쪽에서 보면 동쪽에 속하니까 동편제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쪽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남쪽 스타일이고요. 근데 지역상으로 볼 때 동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전라우도, 전라좌도. 그래서 우도꽃, 좌도꽃, 풍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도농악, 좌도농악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좌도가 바로 전라남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도가 전라북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가 와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용어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제가 더 올드 스타일입니다. 서편제는 더 새로운 스타일. 그래서 현대 판소리는 거의 서편제예요. 거의 서편제예요. 동편제도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